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6월 서울시 시험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전체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습 범위, 그 중에서 항상 공무원 시험의 그 출제 유형의 특성을 국가직과 서울시를 양극단으로, 그 이후에 대부분의 시험들은 그 중간쯤에 조금 더 서울시 경향을 많이 반영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 대체로 국가직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틀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고 봐야 될 부분이 문학 이하, 문학과 국문학사 부분을 어떻게 출제하는가, 어느 만큼 출제하는가, 이런 부분을 양적인 면에서 또 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살피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공통된 이런 단원들도 문제를 그 출제하는 유형이나 발문 유형이거나 아니면은 그 재료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정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큰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0개 문제를 이 전체 항목에 배치를 해보면은 이렇게 그 문법 문제 5개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품사 판별이 같은 회차에 2문제나 출제됐다는 것도 특징적인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어생활 부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뭐 일반적인 수준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표준어에서 자료의 특징 이런 정도만 좀 포인트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자 문제, 또 무난한 수준에서 출제가 됐고, 실용문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경우, 국가직의 경우 여기에 4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양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일반적인 글의 독해 원리, 그러니까 자료만 문학을 취했을 뿐 문제 양상은 일반적인 독해 원리로서 풀어가는 이런 성향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와 달리 서울시 시험은 문학에서의 관점, 이건 정확하게 문학 일반론에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확인해 둬야 되는 그런 문학적 개념이죠.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소설 부분, 이것은 소설 작품 자체를 알고 있는가, 일종의 제목 찾기 이런 정도 수준의 양상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글에 대한 이해라는 원리와는 달리 문학 자체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특징이 있죠. 2문제지만 특성이 아주 강한 그런 문제고, 국문학사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 그 시조 문제, 그래서 내용 파악도 서울시답게 출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해방 이후 문학사에 관련된 2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문학 사적 사실, 문학 사적 개념,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출제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가직과 전혀 다른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5문제, 이것이 이 시험의 가장 특징적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표준어인데, 1차 시험에서는 표준어는 없어서 맞춤법은 출제가 됐지만 표준어는 없었는데, 표준어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도 주목할 사실이고, 그리고 선택지 하나에 한 개 어휘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어휘 4개씩 배치하고 있으니까 총 16개 어휘가 한 문제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양적인 면에서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 구성의 양상, 선택된 그 재료의 어휘의 출처,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이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면에서 서울시 시험을 준비해 오는 수험생들을 고려하고 서울시 시험을 특성을 알고 준비했던 이런 수험생들의 그 어떤 준비 과정이나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난이도 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난이도 상으로 볼 거냐, 난이도 하로 볼 거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답이 되고 있는 것이 4번이고, 4번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기에서 덩쿨이란 단어가 출제됐다는 점. 이 단어의 출처는 26항 복수 표준어예요. 이 복수 표준어 같은 항목은 제가 그 표준어 강의를 할 때 일단 빼놓고 가자, 이렇게 권해드리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출제했던 어휘들을 다 모아서 공고본, 표준어 공고본 위에 마킹을 하고 맞는 쪽으로 출제가 됐든 틀린 쪽으로 출제가 됐든 출제에 사용된 단어는 일단 다 마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암기도 하고 뭐 원리 면에서 정리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정리도 해볼 걸 권하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어휘를 뺀 나머지 이 복수 표준어 부분은 일단 빼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양적으로 제일 많고 26항이라고 해서 전체 그 다른 항과 균등한 양을 갖는 게 아니죠. 26항에 집중적으로 뭐 거의 2페이지 가까울 만큼의 어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수 표준어 안에서만 2개 선택지 이상 구성을 할 때, 그때만 그 부분을 철저히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단어가 선택된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 선택지 1개 정도 들어오는 이런 조건에서는 나머지 3개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암기되는 건 필요하지 않다. 이 부분을 암기한다면 언제 암기해야 되는가? 이것을 뺀 나머지 항 모두를 정리 끝냈고, 그리고 2015년, 16년 추가된 어휘들이 있죠. 그 추가된 어휘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정리가 다 끝나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든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이런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점검이 끝난 이런 어휘고, 점검했던 그 어휘에서 틀린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기 때문에 쭉 훑어보고 이것을 주목했다면 난이도 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좀 다시 이야기하면은 넝이라고 쓸 때의 풀, 그리고 덩이 아니라 덩으로 쓸 때는 거센소리어 쿨이 아니라 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맞는 형태에서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덩이라고 쓰고 뒤를 또 쿨 이렇게 쓰면 틀린 형태다. 근데 요거는 워낙 특징적인 부분이라서 관련된 단어 여러 개를 모아 한 문제를 구성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던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봉숭아가 있고 봉선화가 있고, 근데 이와 똑같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엉뚱하게 봉숭이라고 쓰면서 아래의 형태 화를 취하는 이런 방식은 틀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양상이 있고, 요거 이외에 뭐 갯벌, 개펄이란 단어도 이런 양상으로 같이 묶었었던 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게 정말 난이도 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출제자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출처면에서 2015년 이후 추가된 단어들을 다수 배치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단어들을 많이 배치했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의식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되는 항목에서는 과거에 충분히 익숙했던 이런 어휘에서 답이 결정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안배를 했다 또는 난이도를 조절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 상으로 보는 그런 근거, 이거는 최근에 추가된 그런 어휘들이 이 문제 구성의 중심적인, 양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다뤄오던 그런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면에서 평가해야겠습니다. 다음 문장 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 문장 쓰기 어법. 어법과 비문은 크게 어휘를 초점에 두는 그런 영역과 문장을 중심에 두는 영역으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면이 점검돼야 되겠죠. 문장을 재료로 하더라도 그 중에 특정 어휘의 질문의 의도가 놓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분 간의 호응처럼 전형적인 그런 문장 양상,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점검이 돼야 되겠죠.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고, 여기서 만약에 질문을 할 만한 거리가 있다, 질문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정도죠. 일본에
그래서 유정명사 뒤에 에게, 무정명사 뒤에 에.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명, 이것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에를 쓰는 것이 맞죠. 그래서 조사 선택의 문제, 문법적 요소, 조사 선택의 문제 해서 이거는 문법 시간에도 뭐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점검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것 이외에는 뭐 특별히 고려할 만한 거리는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일단 여기 앞부분을 끊어놓고 볼 때 A와 B가 나오죠. 그럼 A와 B는 항상 이 부분에 밑줄을 치고 내용상의 홍, 형식상의 홍, 양측면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것이 동그라미 하나 수준이면 뒤에도 동그라미 하나 수준, 레벨이 같은 것이 와야 A와 B가 될 수 있지, 동그라미 하나 수준과 동그라미 두 개 수준, 레벨이 안 맞으면 나란히 놓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경쟁력의 강화, 생산성의 향상,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로 배열된 어구 형태를 형식적인 면에서도 비슷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쪽은 A의 B, 이런 치연과 치연이 만나서 어구를 이루는 형태인데, 뒤에는 뭐 주어 서술어 형태의 절의 모습을 띈다든가 용언이 중심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짜임새 면에서 어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읽어가는 데 있어 독해력을 떨어뜨리는, 매끄럽지 못한 느낌을 주는 좋지 않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덩어리 밑줄 친 A, 밑줄 친 B, A와 B 두 개를 놓고 본다면은 그 앞에 수식어가 놓이는 경우는 어느 하나만을 수식하는지 두 개를 다 수식하는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뒤에 서술부가 이어질 때 그 서술부는 뒤에 것만 서술하는지 A와 B 둘 다를 묶어 서술하는지 등등, 역시 중의성의 문제 뒷부분과도 관련지어 점검이 돼야 됩니다. 점검할 부분이 아주 많은 문장이에요. 다음 위해 끊고 경영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경영혁신이 주어가 되고 있고 뒤에 요구되어지고 있다. 서술부가 나오는데 뭐 연습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게 되어지고 하면은 되다란 단어 자체가 이미 내용상 피동인데 그 뒤에 어지다 피동, 이게 겹쳐 쓰이는 양상이죠. 우리 학습은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외에 중복된 표현이지만 하나의 굳어진 어휘로 인정하는 이런 어휘들까지 따로 정리를 해두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좀 쉽게 파악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 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한 번 쭉 읽었는데 잘 맥이 안 잡힌다? 그럼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뒤에서부터 거꾸로 따져오는,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게 하는 방법이 앞에서 뒤를 읽었을 때 정상적인 순서를 읽었을 때 어색함을 못 느끼지만 뒤에서부터 거꾸로 따져오면 성분 간의 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어법과 비문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럼 생각이 든다 앞에 못했다는 뭐뭐라는, 그래서 그 관형절 벗어나지 못했다, 무사 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묶어서 한국 사회가 무사 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안긴 문장 자체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죠.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생각이 든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생각이 드는 주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는 이런 정도. 근데 그건 생략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아직도란 부분은 바로 뒤에 것을 꾸미는 이런 말로 보기 때문에 이러고 이 괄호 묶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앞으로 옮겨주면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맨 앞에 남아있는 이것은 하면 이게 전체 주어라고 본다면은 그것에 홍될 만한 서술어,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승부문의 호응이란 관점에서 점검해 볼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그럼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확보할, 또 뭐 딸 수 있는 딸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어울리는 서술어 이런 것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티켓 가능성 이렇게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그 관용절이 나올 때 관용절의 그 꾸밈을 받을 대상 이 부분이 정확히 설정돼야 되는데 그래야 응집성이 높아지죠.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자력으로 티켓 해놓고 뒤에 특별한 조사나 이런 문법적 요소를 붙이지 않음으로 해서 뉘앙스를 약간 덜 느끼게 놓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 문법 요소가 드러나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호응관계가 갖춰졌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티켓 부분에 특별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성분이 될까 해서 생략된 조사, 어미 따위를 문법적 요소를 드러내보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성분 간의 호응이 어울리는지 이렇게 점검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부분에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럼 그 앞에 가능성이라는 것의 내용이 필요하니까 어떤 가능성? 이럴 때 그것에 해당된 내용이 이 앞부분에 놓이는 것인데 그때 16강 티켓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처럼만 싹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뒤에 어찌어찌 할이라는 형태로서 관용절의 모습을 갖추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정도로 이 문제는 뭐 그 답이 되는 항목도 그렇고 또 되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 성분 간의 호응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고려할 때 난이도 뭐 중 정도 크게 어렵다 볼 수는 없겠는데 그 중에서 조금 좀 신경 써볼 만한 항목이 있었다면 굳이 꼽자면 4번 정도. 수험생들이 1번부터 순서대로 풀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쪽에 배치됐다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고 또 앞부분을 점검하다 보면 이렇게 조사의 문제 그리고 이중 피동의 문제 그리고 성분 간의 호응 문제 이런 각기 다른 항목을 점검하기 때문에 매 문장마다 동일한 항목이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풀지만 시간 면에서도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항목이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면 앞에 것과 또 다른 항목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시험장이라는 긴장된 조건에서 이게 원활하지 못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인데도 놓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까지 고려했을 때 난이도 중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6.25 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 그래서 철저하게 문학사적 지식을 다루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공무원 시험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이 계속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창섭이란 작가, 뭐 박경리란 작가, 뭐 교양인이라고 하면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공무원의 업무 생활에 지장을 줄 것인가 등등 이런 것들의 문제를 고려하면 참 어이없는 그런 출제 항목이기도 하죠. 근데 과거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 국문학사라는 부분을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부터 출제해 오던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자체 내에 그 전통, 관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 시험 문제 양상을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서서히 바꿔나가는 이런 방법을 써야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바꾼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비판된다고 해서 갑자기 문학사는 출제 항목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뭐 1, 2년 이렇게 좀 둘 필요가 있지 갑작스럽게 당일연도 발표하고 당일연도 시험부터 바꾸거나 이러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런 것들의 패턴에 맞춰 공부를 해왔던 준비해왔던 사람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선명한 입장 표명이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만약에 그런 변화가 발표된다 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좀 더 시간이 좀 주어질 그런 것으로 보고 올해 시험까지는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서울시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국문학사를 공부하는 그런 정도 입장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일까 하면 이 역시 난이도는 뭐 중 정도 이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답이 되는 박경리의 토지
얼마 전 그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었던 이 소설의 그 대화 소설인데 그 중에서 맨 앞쪽 앞부분 쪽이 좀 실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3대에 걸친 이야기라는 이 작품의 특성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3대가 바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는 이런 시대는 이 작품 전체를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갖는 역사적 의의나 또는 전체적인 대강의 줄거리 정도는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할 만한 이런 정도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정도라는 면에서 보면은 박경리의 토지 부분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런 것들이고,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이나 장영왕의 요한시집, 이건 문학적 가치를 떠나서 역사적 가치라는 면에서 그래도 꽤 공부를 하는 편에 속하는 그런 작품이고, 최근에 박완서의 작품도 추가되고 있는데 양적이거나 빈도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과거에 출제돼 왔던 공무원 시험, 서울시 시험 자체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제일 떨어지는 편이 아닐까. 빈도의 문제 정도, 문학서적인 위치에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깊게 하지 않는 가볍게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점검할 만한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달도 차면 기운다. 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채워지다가 보름달을 지나서 다시 또 금음달로 넘어가는 바로 이 과정, 그 물리적인 크기, 보여지는 크기 이런 부분으로 권력이라고 주어진 것을 연결하게 되면 권력이 점점점 커져가다가 권력이 점점 약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다. 미리 암기두지 않아도 그 물리적인 성격과 맥락을 연결지을 때 쉽게 파악 가능한 그런 맥락이죠. 열을 붉은 꽃이 없다. 문체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꽃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특성을 가지는데 열을 붉은, 그래서 열흘이라는 그 날짜를 제시함으로써 길게 가지 못한다. 매우 짧은 기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다가 이내 사라지고 만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어진 지신문의 권력 이것과 연결 지어보면 권력은 그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권력은 아름답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이런 맥락을 연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이거는 강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강물하고 구비라고 했으니까 강물이 굽어가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인간의 삶과 연결지어 본다면 인생길이 구부러진다.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삶에 어떤 지향점이 있고 살아가던 방식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뀐다. 즉 삶의 방향이 바뀐다.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되겠죠. 구비. 그래서 강물의 그 구비를 인생과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무상함 이거보다는 이거는 긍정의 방향이든 부정의 방향이든 같이 판단의 방향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긍정 부정의 판단 없이 그저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달라진다. 방향이 바뀐다.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해서 권력이 약화됐을 때의 무상. 꽃이 있을 때 나비 왕성히 찾아왔을 겁니다. 그 꽃을 권력으로 본다면 꽃이 시든다, 권력이 없어진다, 그럼 찾아오던 나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권력이 없어졌을 때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끊는 그런 냉랭한 세태를 반영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정도의 문제였고요. 다음, 보게 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쭉 훑어볼 때 마치 오답, 시비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린 출제자인지 옳은 것을 고르라 또는 틀린 것을 고르라라고 할 때 항상 가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습관처럼 모든 문제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페이지 수가 굉장히 적죠. 국가직 같으면은 보통 페이지가 4페이지 분량 이 정도 맞춰지는데 서울시는 거의 2페이지로 딱 맞게 끊어집니다. 그만큼 한 문제가 아주
적은 행수, 적은 분량으로 문제가 구성된다는 거죠. 그중 이런 정도만 해도 서울시 치고는 꽤 긴 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페이지를 분리해서 또 뒤에 이어진 부분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자, 이것은 도입부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서 필자가 어떤 가치 판단의 방향을 가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드러내지는 않은 첫 문장부터 필자의 생각을 아주 명확히 드러내고 들어가는 그런 글도 있지만 여기서는 객관적 사실 이걸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필자의 생각을 아주 엿볼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다. 여기서 약간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점이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 그런 아주 명시적이지는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서 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죠. 그러면서 대개 글의 방향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이런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그러나 요 이하가 되죠.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 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천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게 나온 이후에 실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2천만 명 정도라고 확인을 해주면서 학생들이 배울 때 100만 명 그러면은 거의 20분의 1로 축소한 것인데 객관적 사실을 왜 축소했을까? 이건 축소이면서 동시에 왜곡이죠. 왜 왜곡시켰을까? 그게 바로 백인의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여기에 필자의 비판적 시각이 좀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지어서 선택지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이런 부분에서 유럽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 이런 맥락을 놓고 볼 때 또 콜럼버스의 도착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써왔던 신대륙 발견 뭐 등등 이런 용어들 많이 써왔던 것에 입각해서 반대 방향으로 서술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긴 지문일 때 선택지를 먼저 읽어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독해의 기본적인 방법이죠. 지금은 순서는 언급하지 않고 바로 지문 내용으로 설명한 경우였습니다. 다음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9세기 병원균이었다.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둘째 단락에 드러나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9세기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9세기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바로 9세기 병원균이었다. 명시로 드러낸 부분과 직접 연결지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 여러 가지 병명 이런 것들도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병명들이 설명되는 부분을 건너뛰면서 필자의 생각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서술의 맥락이 달라지는 즉 병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은 어디쯤에서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빠르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끝부분에까지 와서도 천연두 등등 그래서 끝까지 그 9세기의 병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렇게 희생됐다라는 맥락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도 만단적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2,000명에서 40명. 대부분이 죽었는데 그게 오랜 기간도 아니고 몇 주 사이에 질병 때문에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몰살당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른 답진. 만단적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다. 좀 전체적으로 병원균을 이야기하는 여기저기 쉼표 찍힌 부분을 중심으로 병명이 다소 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걸 잡아내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 없죠. 또 네 번째,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지금 이 글에는 숫자가 등장하는 부분이 대략 3군데쯤 됩니다. 맨 앞부분에
학생들이 배웠다는 내용의 100만 명가량 이게 나오고 여러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2천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지문의 끝부분 여기에는 만단족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2,000명이 40여 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 부분에 인구 수가 언급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 보는 것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일단락 짓고 다음 보기에 그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 한자성어 문제인데 문맥도 그 사실 한자성어 자체가 낯설어서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문을 독해할 때 말 그대로 서술 초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선택지하고 다르게 이 부분이 어려워서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면 다 찾아보더라도 둘 다 쉬운 수준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부분적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여기서 일 자체라는 말은 앞에 부분적이라는 표현에 상대된 표현이죠. 따라서 일 자체란 말은 다르게 바꾸면 일 전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부분과 전체.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이 괄호 부분에 들어갈 한자성어를 찾는데 그 앞에 꾸며주는 말, 관용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쉽게 내용이 파악되는데 또 괄호 앞에 관용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쐐기바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의 난이도 거의 없고요. 아주 낮은 수준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개과 불린. 개과천선보다는 조금 덜 친숙한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과오를 고치다라는 거죠. 거기다 불X, 뭐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을 고치는 그런 것에 인색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면, 그건 확인이 된다면 바로바로 고치는 태도. 경거망동, 가벼운 무엇, 망령스러운 무엇. 이런 정도의 구조로 그래서 가볍고 망령된 행동이라는 뜻이죠. 교각사로 우리가 부수할 때부터 많이 언급해보는 글자죠. 여기 화살시.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자전을 찾아보면 우리 순수 고유어의 어휘수가 아주 풍성한 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한자어가 많이 들어 쓰이면서 고유어가 발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고치다 라는 말과 바꾸다 이런 말들로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데 이렇게 설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뭐냐는 것이 선명하게 잘 와닿지 않는 이런 수험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선명하게 이렇게 잡아가는, 그러니까 한글로 된 뜻풀이를 봤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를 견주어 볼 때 비로소 학습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 한자도 궁극적으로는 국어 어휘 학습의 영역이죠. 한자를 시험에 출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말을 생활 속에서 원활히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재료로서의 한자 어휘인 것이죠. 이를테면은 전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그 호칭어, 지칭어 이런 경우에도 부르는 말 그리고 이르는 말, 마주서서 상대방을 부르는, 소리 질러서 부르는 그것과 그 자리에도 없는 사람을 언급하여 일컫는 말, 이것을 부르다, 이르다 이런 말로 구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치다, 바꾸다 이런 것도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 그 점 좀 고려하면서 자, 여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화살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화살대는
일직선이 되어야 목표한 조준한 관역에 바르게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데 화살대가 구부러져 있다면 화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직선이 되게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글자죠. 그래서 교각하면 이렇게 비뚤어진 쇠뿔을 이렇게 반듯하게 바로 잡는다.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이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살우, 소 자체를 죽이는 것은 일 전체를 뒤엎는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 확인할 수 있고, 부환해동. 이때 부환해동이라는 표현은 나 말고 뭔가 주변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전제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존재 또는 상황, 거기에 내가 줏대 없이 휩쓸리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보기 단원에 공통으로 적용된 우문 변동, 꿈내음. 자,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에서 항상 이런 양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실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좀 바꿔주는 것도 좋다. 많이 권해봤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써보는 방법. 그럼 여기는 전혀 변화된 내용이 없이 앞에 치읓과 니은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치읓이라고 하면은 뒤에 첫 소리에 초성자리 있으니까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대표음 그러면 디귿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그 디귿이 왜 니은이 되었는가 할 때 뒷부분 니은의 영향으로 디귿이 니은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 체계표 안에 디귿의 위치와 니은의 위치를 잡아보면 위에 파열음에서 밑에 비음으로 바뀌는 방향을 엿볼 수 있죠. 비음화. 자, 잠정적으로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음이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잠정적인 답을 정하고 검증 차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비음화라고 놓고 우문현상 전체 단원 안에서의 위치 이런 걸 살펴본다면 가장 낮은 수준의 우문현상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하는 뭐 그런 정도도 아닌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깥일 역시 티읕을 대표음 디귿으로 바꾸었다가 니은으로 바뀌는 물론 여기 니은음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이소리라는 또 다른 측면은 고려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학력 할 때 기억이 이응이 되는 그래서 디귿이 니은이 되고 비읍이 미음이 되고 그리고 기억이 이응이 되는 또 이것은 그 비음화라는 그 항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거보다 한 단계 조금 뭐 질적인 차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요거보다 한 단계 조금 다음 항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죠. 그것은 표준 발음법에서도 항을 따로 분리하고 있을 정도로 좀 구별해 주고 있는데 다음 체계표 도표로 이야기한다면 위에서 내려가는 방향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게 다르다는 점으로 그룹은 좀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무리 없었고 다음 밑줄진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역시 또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일단은 뒤에 설명된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앞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의존명사 만큼 그런 앞부분에 참을 용언의 관용사용 이걸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조사 앞에 체언이 있다. 그래서 용언의 관용사용 뒤에 띄어서 의존명사 체언 뒤에 붙여서 조사 이렇게 확인하는데 큰 무리는 없고요. 부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기능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용언 수식이죠. 그러니까 안이 띄우고 분다. 그래서 바람이 불다라는 이 용언을 앞에서 부정의 뜻을 가지며 꾸며주는 부정 부사가 되는 거죠. 여기는 감탄사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쉼표로 구별되어서 문장 성분 자체가 이미 독립어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이 부분을 쉽게 판단하는 한 근거가 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일단 제일 먼저 주목할 부분이 뭐예요? 조사을 앞에. 그럼 조사을 앞에 하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체언자리. 이렇게 체언자리라는 점을 확인해 놓고 나면 체언 안에는 세 가지 가능성. 명사, 대명사, 수사.
그래서 명사는 산물이든 현상이든 그 어떤 것의 이름이고, 그리고 또 대명사는 이미 나온 명사를 반복하면서 그걸 대신해서 표현하는 게 대명사고, 수사는 수와 관련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 백 하면은 수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수사를 더 먼저 생각할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항목에서 난이도를 높여준다면, 수를 표현하는 것이 대체로 양수사보다는 소수사 쪽인데, 수를 표현하는 말이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예로 그 집의 첫째는 공무원이다. 이때 첫째라는 말은 순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만 첫째 자식이라는 뜻으로 사람 자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용되고 출제가 구성됐다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겠고, 사람이 백말을 한다라고 할 때 조사 앞에 체언, 그리고 체언 앞에 띄어서 백,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분, 체언 앞에 꾸미는 성분, 관형어라고 성분을 먼저 파악할 일이고,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 안에 우리는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 도표로 정리할 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1번은 관형사, 원래부터 그 자리에 쓰이는 말. 2번은 4번 자리에 쓰이는 체언이 관용격 조사를 만나 넘어와 쓰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3번은 10번 자리에 쓰여야 할 용언이 3번 자리에 넘어와. 이때는 관형사의 어미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경우를 머릿속에 도표를 떠올리면서 점검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그는 이지적이다. 서술격 조사이다 앞에 체언자리라는 점에서 판단할 일이고, 여기는 이지적 인간이다 라고 해서 서술어 자리에 체언이 사용되고 있고 그 앞에서 그걸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문장 성분 관형어와 문장 성분 부사어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항상 화살표를 대각선으로 그렸던 점을 상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관형어가 주어를 꾸민다라고 말하지 않고 체언을 꾸민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부사어 역시 뭐예요? 용언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술어를 꾸민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술어 자리에는 이것처럼 체언이 명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언을 꾸민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이 대각선 화살표 방향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에서 풀 내용이고, 조금 전에 이거 이야기하면서 사람 자체를 나타낼 때는 명사가 된다는 것, 그것과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여지지는 않았다. 객관적으로 이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정도는 아니지만 수험생들이 대체로 정서적으로 문법적으로 조금 싫어하거나 하는 이런 세태를 고려했을 때 난이도 중 정도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 1960년대 한국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앞서 그 6.25 전쟁기 이걸 다루는 그런 문제에 비하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은 난이도가 이게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전후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 자, 문맥을 잘 살펴봐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60년대를 묻고 있죠. 그런데 전후문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쟁이 50년에서 53년 이 무렵에 있으니까 50년대 초, 그러면은 10년이 지났으니까 좀 앞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지만, 전후문학의 한계, 50년대 문학의 한계, 그리고 그에 대한 극복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60년대로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건 문맥만 봐도 대략 가늠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두 번째, 4.19 혁명의 영향으로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현실 비판 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대적인 평가에 대한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 2번 문구 자체는 국문학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2번 문구를 볼 때 딱 보면 뭐예요? 최인원의 광장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특정한 작품을 바로 딱 꼬집어 알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점검사항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3, 4번 정도 이렇게 점검해 줄 만한 그런 영역인데 3번은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이렇게 대비되고 있고 4번은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이라고 대비가 됩니다. 여기서 보다 우리 국문학사 공부할 때 가장 흔히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대립인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돼? 1920년대 카프 등장과 관련된 것이 첫 번째로 점검될 만하겠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끄트머리 그리고 해방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시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총력파와 관련되는 그런 논쟁 다른 거 몰라도 그런 것 정도는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묻고 있는 60년대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어느 시대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학의 양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어느 시대나 늘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자, 근데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번을 이야기할 때 1920년대 카프 문학이 등장하자 거기에 맞서듯이 급주한 그런 입장, 거기에 민족문학이 한번 등장을 하게 되죠. 순수한 의미에서 민족문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뒤에 60년대 이후 70년대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이 민중문학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민중이란 개념은 용어 자체의 객관적인 뜻 그대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 범위가 좀 넓어지기도 하고 범위가 좀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관련지어서 이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카프 등장할 때 계급주의 문학 이런 것과 조금 유사하게 이 노동자 계층과 관련지어서 이걸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는 노동자 계급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는 편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는 노동자 계층이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그랬을 때 그럼 이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층 이런 그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민중문학이 등장한다라는 데는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요? 산업화 등이 전제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 전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계급 갈등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그러한 세태 현실을 반영해서 민중문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와 같은 그런 인물들의 등장 등등 이런 시기를 같이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지어서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까지 어느 축적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950년대 전쟁과 전쟁 이후 패망이 되어서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는 모든 생산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는 실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추스려지고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모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회적인 모순이 막 싹 트는 그런 단계에서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 양적인 축적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시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60년대와 관련지어 이야기보다는 좀 더 지나 60년대가 한창 그런 복구를 이루어가고 산업화를 일궈가는 그런 시대였다면은 그것이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되어가는 단계에 7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계급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이 된다. 이렇게 연결 지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뭐 문학사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뭐 일제강점기 초반에 뭐 이광수의 무정이라든가 또는 카프 중심의 계급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던 과거의 출제 양상에 비춰볼 때 현대 문학사도 좀 더 그 6.25 전쟁기 이후 말 그대로 현대 문학 이 시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는 점을 주목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문학을 현대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공부할 게 굉장히 세밀해집니다. 그런데 시대별 흐름, 굵직굵직한 큰 선을 놓고 보면은 어차피 시험 문제 선택지에는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섞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시기에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다 보면은 결국 그 이전 시기라든가 다른 시대의 특징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을 쭉 짚어주면 공부의 양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용어들이 어떤 시대성을 띠는지, 그 시대성, 용어의 시대성, 여기에 대한 감각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장을 아주 분석적으로 보듯이 페이지를 정리한 이런 것들보다는 큰 종이 위에 핵심적인 단어를 넣어서 화살표로 순서를 점검해가는 이런 식으로 큰 종이 한 페이지 안에 누적해가는 이런 방법들이 좀 더 수월한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번까지 했으니까 10번 하나만 더 해서 끊도록 하죠. 자, 여기는 밑줄진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그래서 발음을 묻고 있습니다. 뭐 표준 발음법이라는 항목으로 봐도 좋고, 이 발음법은 기본적으로 우문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그 생활국어, 국어생활 이쪽 단원보다는 문법 단원에 직접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1번의 밭 그리고 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조사가 왔다. 그럼 조사가 오면 그래서 앞말의 받침을 그 뒤에 초성이 없는 글자와 만날 때 연음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끊어서 대표어로 발음했다가 이어질 것인가, 연음 법칙인가, 절음 후에 연음인가, 이 문제. 점검할 첫 번째 포인트가 뭐죠?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 차이. 그래서 조사,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바로 연음해주면 될 것이고, 따라서 티읕 그대로 넘겨서 밭을 해서 밭을, 잘못된 것. 난이도 최하 수준에서 바로 점검 가능한 문제죠. 문법 문제에서 여러 개가 출제되고 있으나 그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개의 문제를 다 합쳐봐도 조금 앞에 살펴봤던 품사 판별 문제, 이거 약간 중정도 난이도가 있다 할 수 있을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난이도 하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초성에 미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음이 되었다가 대표음 디귿이 미음의 영향으로 니은으로 바뀌는, 요거는 비음화죠. 여기는 밭 하면은 대표음 그 자체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밭하고 이 그러면은 초성 자리가 없기 때문에 뒤로 연음이 되는데 이모음과 만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진행돼야 하는 이런 정도 조건입니다. 크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끊었다가 나머지 10개 문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